5번째 발표가 있습니다. 간도와 연해주 강역사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희산 김승학 선생 기념사업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홍순대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희산 기념선생 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인 홍순대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쭉 보니까 아마 제가 제일 마지막이고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근대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저한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도와 연해주의 강역사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논문을 보시면 좀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간도와 연해주에 어떤 강역사가 있고 그 강역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죠? 바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 있는 부속 도서가 바로 우리의 영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인 간도와 연해주의 강역사와 한반도 강역과는 한반도 영토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역사를 통해서 강역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는 시간으로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의 범위, 즉 간도와 연해주의 강역사를 얘기할 때 꼭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되죠. 하나는 백두산 정계비, 또 하나는 부교요선,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유적이고 하나는 문헌적인 자료죠. 백두산 정계비는 잘 아시겠지만 1712년 숙종 38년에 청과 조선 간에 간도 강역을 조사한 후에 설치한 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를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죠. 또 하나는 근대인 1903년 광무 7년에 김노유가 바로의 간도 강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실제 답사한 후 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보고서가 바로 부교요선입니다. 자, 간도와 연해주의 강역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시계열로 설명드리는 게 좀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1627년 강도 회맹에서부터 1909년 간도 협약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1860년에 있는 북경조약은 맨 뒤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도 회맹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627년 인조 5년 정묘호란의 강화 조약으로 광도 회맹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국경이 거론되죠. 하지만 국경이 정확하게 획정되진 않습니다. 다만 청과 조선의 국경을 있는 그대로의 범위 내에서 지키는 선에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바로 조선의 영토인 간도 지역을 조선과 청의 완충지대, 그 봉금지대화 하게 됩니다. 여기서 청나라가 봉금지대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청과 명나라 간의 전쟁 발생 시 명나라가 간도 지역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방어책으로 바로 봉금지대를 설정한 겁니다. 또 하나는 청과 조선, 특히 조선의 입장에서 백두산은 영산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민족의 영산으로 보고 있죠. 바로 이 백두산 이 일대에는 인삼과 담비, 녹용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봉금지대를 설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이 봉금지대에 만족하지 않고 청나 그 근처에 방어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록강 하류 인근에 흥경에서부터 왕청병문까지 방어공사를 하는데 그 방어공사의 위치를 보게 되면 압록강 북쪽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돌이나 나무 등으로 장애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럼 과연 청나라가 간도의 강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지도는 강희제의 의뢰로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이 작성한 바로 신중국 지도입니다. 이 신중국 지도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바로 위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압록강과 도만강 위쪽에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청과 조선 간의 강역으로 인식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737년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대에는 청나라가 인식하는 그 조선과의 강역은 바로 당빌 지도에 의해서 적어도 압록강과 도만강 북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강도 해맹 이후로 돌아보겠습니다. 강도 해맹 이후에 이 조선과 청나라 국경성에는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봉금지대이긴 하나 청나라와 조선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경작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기한 인삼이나 녹용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지역에는 청나라와 조선의 백성 비율을 본다고 그러면 조선 백성 비율이 거의 80%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청나라와 조선 간의 국경 간에 계속 갈등이 발생하자 실사를 벌이자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712년 숙종 38년에 조선 대표로는 박권, 그 다음에 청나라 대표는 목국 등이 참여하여 전개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바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불미스럽게도 이 과정에서 조선 측 대표는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청나라의 대표만 올라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관 김병문과 일부 군졸만이 참여한 상태에서 백두산 전개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백두산 전개비에는 굉장히 간단한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오라총관 목국 등이 황지를 받들어 변계를 조사하고 이곳에 이르러 살펴보니 서쪽의 국경은 압록강이고 동쪽의 국경은 토문강이므로 분수령상의 돌의 색이 명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바로 서희 압록 동이 토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동이 토문이죠. 자, 그럼 청나라는 어떻게 오역을 하고 있냐면 서쪽의 국경은 압록이고 동쪽의 국경은 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나라는 이것을 어떻게 오역하냐면 토문은 두만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동쪽의 국경은 두만강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보셨던 지도에 의하면은 두만강은 청나라에서 인식했던 바로 조선의 강약은 두만강보다 훨씬 위쪽에 있다는 것이 바로 지도에서 확인이 됐죠. 근데 청나라에서는 바로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선의 강약은 당연히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훨씬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바로 토문강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백두산 바로 전개비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토문강이 존재하고요. 바로 오른쪽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두만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문강은 토문강이라는 얘기죠. 두만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본다면 백두산에서 보시게 되면 2도 백화, 3도 백화, 그 다음에 토문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만강은 바로 동쪽에 존재하는 그런 강 물줄기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토문강은 절대로 두만강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자, 이거는 1904년 서두에 말씀드린 김노규의 백단 전개비 현장 조사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부교 요선의 4개 공문고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백단 전개비 동쪽에 토문강의 수원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으며 그곳은 돌무더기와 흙무더기를 지나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보이죠? 돌무더기와 흙무더기를 지나 삼포에 이른다. 또 삼포에서 5, 600리 지나면 토문강의 물줄기는 바로 송화강과 만나 하나됨을 확인했다. 이거는 김노규가 실제 현장을 답사하고 조정에 올린 보고서가 바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명나라 시대인 1537년에 편찬된 지리지인 요동지에는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문강은 동북쪽으로 500리 흘러나와 동쪽으로 흘러 송화강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1447년 세종 29년에 간행된 용별천가에는 토문은 지명이며 두만강의 북쪽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답사한 내용과 그 다음에 명나라 시대의 요동지 그리고 세종 시대의 용별천가 그리고 실제 앞에 보였던 지도에서 보게 된다면 토문강과 두만강은 절대로 같은 지명, 같은 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자, 그러나 청나라에서는 갑자기 1881년 갑자기 조선인 쇠한령을 내립니다. 쇠한령을 뭐냐면 모든 조선인을 철수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1882년 이듬해에는 또 한 번 조선인 모두를 철수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합니다. 당연히 조선에서는 받을 수가 없었겠죠. 조선에서는 관리를 파견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국경 문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국경 문제를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두 차례의 회담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청과 조선 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조선의 국경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885년 고종 22년에 열린 것이 바로 의류감계회담입니다. 의류감계회담에서는 두 나라 대표가 실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정기비 근처에서 발원해서 동으로 흘러가는 강은 토문강이고 이 토문강은 송가강으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또 억지 주장을 벌이게 됩니다. 청나라 대표는 정기비에 쓰여있는 내용 자체가 허위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회담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2년 뒤인 1881년 고종 24년에 두 번째 회담이 열립니다. 두 번째 회담은 바로 정해 감계 회담입니다. 자, 청나라 대표는 이 회담에서 더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조선 내에서 발언하고 있는 서두수를 두만강을 본류라고 우기게 됩니다. 서두수는 어떤 이치냐면 보시게 되면 토문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서두수는 두만강보다 훨씬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강입니다. 저 강을 국경으로 하자라는 도저히 조선인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회담도 결렬됩니다. 따라서 두 번에 걸친 그 강역 문제는 확정하지 못하고 결렬되고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자, 세월이 흘러 근대에 와서 1905년 10월 17일 바로 을사늑약이 맺어지죠. 을사늑약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조선의 외교권이 강제로 박탈되었다고 하고 또 하나는 통감 정치가 시작됩니다. 자, 일제는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일제는 당시에 대륙 침략을 위해서 바로 교두보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철도 부설권, 그 다음에 지선 문제, 또 봉천선비까지 철도 연결하는 문제, 그리고 탄광 채굴 문제, 그다음 안봉선 연선의 그 광산 문제, 바로 이런 것들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일본은 청나라를 압박해서 바로 이러한 대륙 침략의 이권과 그리고 감독 소송 문제를 청나라에 넘겨줍니다. 불법적으로 감독 협약을 맺어서 이권을 교환한 거죠. 자, 그러나 감독 협약이 무효인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외교권이 없는 조선 대신 제3국인 일본이 체결한 감독 협약은 또한 무효입니다. 비엔나 조약에 의하면 국제법상 조약 체결 시 조약 체결의 대표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또는 국가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을사늑약은 이토 히로부미가 군대를 대동하고 압박과 협박을 가하고 고종을 협박해서 이루어진 바로 불법적인 조약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입니다. 바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는 일제가 대륙 침략 과정에서 체결한 조약의 무효와 그리고 획득한 이권 및 특혜를 반환하는 조치, 바로 이것을 이행하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권이라는 것은 일체의 지역에 대한 원상 복구를 뜻하는 것이고 일체의 지역에는 바로 간도도 포함됩니다. 1945년 일제는 패망하게 되죠. 패망 이후에 점유했던 모든 이권과 지역은 반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청나라에 불법적으로 넘긴 간도 영향권은 회복되지 않고 현재 중국이 계속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간도 협약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간도 조약의 무효로 간도 영역은 한국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연해주 강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해주 강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단 전기비에 쓰여 있는 것처럼 토문강은 반포에 이르러 발원해서 송화강과 합류하고 동쪽으로 흑룡강이 흘러 동해바다로 흘러간다. 바로 이 지역은 바로 연해주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1712년 세워진 백단 전기비에 의하면 한국의 강역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해주 강역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국경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강역은 북경 조약을 통해서 청과 러시아의 북경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가 러시아에 넘겨줍니다. 그 이유는 제2차 아편 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청나라는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침략을 저지해 줄 테니 연해주를 넘겨라 라고 하면서 압박을 가하죠. 그래서 청은 러시아와 맺은 북경 조약에 의해서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기고 러시아는 남하 정책으로 부동항의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연해주를 얻게 됩니다. 연해주 강행은 북유 요설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같은 논리로 말씀드리면 톰강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송화강과 합쳐지고 그다음에 흑룡강으로 이어져서 바다로 흘러간다. 바로 연해주 지역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과 청간의 국경 문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이 지역을 무단으로 점거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자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할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연해주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민족의 활동 무대였고 광도 해명에 의해서 엄연히 양국 간의 영토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청이 연해주를 러시아 강역으로 넘긴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강도와 연해주 영토 회복을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크게 말씀드리면 일단 학계의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역 문제 그리고 협상의 문제. 그 두 번째는 정부가 이의 제기를 해서 해당 국가에 이의 제기를 해서 협상을 요구해야 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위상이 확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논리와 훌륭한 근거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지 않다면 그 어떠한 조건도 그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간도와 연해주의 강역사에 대해서 그 불법적 점거성과 그 이후에 이제 북경조약의 불법성 등을 들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고토로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주장이셨습니다. 이에 대해 삼기훈 학회 이시종 이사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이 간도 문제는 아주 현재적 문제여가지고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발표를 잘 해주셨고 역사성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홍순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제가 청과 맺은 간도 협약은 무효이고 중국은 간도 지역을 한국의 영토로 반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연해주 지역도 당연히 우리에게 반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홍순재 박사님의 주장이고, 그리고 그것 자체 국제 조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것 자체 간도 협약이 어차피 이제 무효로 되어 있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간도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쟁 지역인 거죠. 명확하게 따지고 보면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 그것에 대한 영유권을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현실적인 입장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간도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 발표문을 토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에 정부에서 간도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정부는 간도 협약은 법적으로는 무효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유권 문제와 관련되어져서는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현재 입장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그래서 간도 협약이 법리적으로는 무효이나 간도 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이제 아까 마지막에 정부의 입장을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아까 학계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저도 책자들을 많이 뒤져보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공론화되고 이슈화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면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과연 이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면 중국 이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한국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중국의 공식적으로 입장을 제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시효의 문제가 있어 한참 흘러가 나다 보면 결국은 계속 거기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고 중국 지배하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 영토가 결국은 중국의 입장이 영토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북의 간도에 대한 입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1962년에 북하고
그 조중 국경조약이라는 걸 맺었고 1964년에 또 조중 국경의정사라는 걸 맺었단 말이에요. 중국이 북한하고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토를 압록강, 백두산, 천지, 흥토수, 두만강으로 국경을 정했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간도 문제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중국과 북이 맺은 조약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북은 분명히 거부할 것이고 또 중국은 거부할 것이 북은 북 나름대로 입장을 가지고 이 조약을 맺어놨는데 과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니까 62년도, 64년도 이 조약을 맺을 때는 중국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그래서 인도와의 국경 갈등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련과의 국경 갈등도 있다 보니까 이 국경 문제와 관련되어서 김일성이가 먼저 제안을 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제안을 해서 이 국경 문제를 명확하게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은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중국에 협정을 맺어놨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그 중국 내 간도에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계속 주장을 해요. 이 문제 간도는 영유권 우리 것이다. 간도 협약은 무효이고 그리고 간도 영유권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중국 영토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과연 이 조선족 문제들에 대해서 조선족들이 어떤 만약 불리한 부분을 하게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동포들이 여기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족적 입장으로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건 맞는데 거기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 피해를 본다라면 그런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자께서는 역사적 문제에 대한 강역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우리 정부와 그 다음에 북에서 체결한 이런 조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 실질적 해결책을 그 논의의 대상으로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발표에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죠?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영토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간도와 연해주는 이미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죠. 중국이 간도를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해주는 또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장기 플랜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어느 한두 단체가 나서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걸 해결해서 특히 그 세 가지 단계로 좀 나눠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수교를 정상화. 물론 수교는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교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 논의할 정도의 어떤 관계.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나라 관계는 과히 이렇게 좋지 않죠. 현 정부는 탈중국을 선언했고 러시아와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또 관계가 소원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간도와 연해주 영유권 또 어떠한 좋은 얘기를 해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국제관계 이런 것들을 빨리 풀어나가서 첫 번째로 그걸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바로 맞닥뜨려서 협상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 단체끼리의 어떤 교류, 민간 단체끼리 학술 이거를 통해서 내부에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빨리 간도와 연해주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걸 빨리 공포를 해야 됩니다. 국제사회에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연합에 알려서 이 지역은 아직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역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국제법에 의하면 어느 시일 이상 지났을 때 어느 나라도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그 지역으로 편입되는 그런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부분은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예를 보시게 되면 영토 문제로 엄청나죠. 전 세계가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땅인데, 근데 간도와 연해주는 어떻습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도와 연해주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죠. 조선족과 그 다음에 그 고려인들. 사실 우리의 인식도 좀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조선의 영토로, 한국의 영토 편입되는 걸 원할까? 그리고 편입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그 대책은 무엇일까? 저는 그 전에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될 것이, 조선족 하면은 뭔가 좀 우리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고, 고려인 하면은 마치 다른 나라의 전혀 다른 민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래 전에 한국에서 삶의 새 터전을 찾아서 떠나신 분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광활한 대륙, 간도와 연해주로 떠나서 이렇게 살았던 분들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우리 같은 백성, 우리 같은 민족이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민간 단체에서, 그리고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교류를 통해서 어떤 기본적인 맥락을 유지한 다음에 바로 어떤 사업들을 차근 하나하나씩 해 나간다고 그러면 머지않아 간도와 연해주 문제가 부상하면서 그것들이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